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약간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세금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기초 지식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초 지식부터 볼 텐데요. 제가 강조드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기초 지식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세무사가 돼서 세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까지 필요로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일정한 상식 수준, 그리고 좀 대비해야 되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거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 지식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증여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은 돌아가시고 나서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모르는 것들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장 기본 룰인 10년 주기를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이 증여하고 나서 무상으로 오늘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이내에 다시 그 사람에게 재차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합쳐서 계산한다 라고 해서 합산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합쳐서 계산하는 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이 처음에는 낮은 세율인 10%부터 해서 10% 단위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0%, 20%, 30%, 40%, 50% 이렇게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 주고 나서 그게 합산이 안 돼야지만 초기화가 돼서 또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주기 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강의 다닐 때 현장에서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제 자녀는 30살이니까 그럼 30년치가 뭐였겠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증여하시고 나서 10년간입니다. 결국은 이 10년 주기 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미리미리 최대한 빨리 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고 나서 10년이란 시간이 지나야지만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세가 다시 줬을 때 합산된다는 점을 가장 기초 지식으로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하시고 나서 10년 이내에 그 증여자, 줬던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전부 다 또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은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속세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예전에 10년 전이 아닌 9년 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9년 전에 증여를 했을 때 그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증여했던 재산가액이 다시 상속세 계산에 합쳐지는데, 상속세 낼 때는 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재산이 50%의 세율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10%만 냈는데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50%의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차액인 40%에 대해서는 다시 상속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줘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결국은 시간을 벌어갈 수 있는 기간은 있지만 최소한 5년은 지나야 이게 합산을 피할 수 있구나라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럼 상속인 이외의 자로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보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손주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자녀는 1차 상속인이기 때문에 손자는 결국 손주라고 할 수 있죠. 손주는 바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 이외의 자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손주가 먼저 받게 돼서 그때는 상속인이 되겠지만요. 그리고 사위, 며느리, 형제가 대표적인 상속인 이외의 자입니다. 결국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도 주고 나서 5년은 지나야 저 증여 줬던 부분이 상속세에
얹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상속세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10년 주기 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씩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왜 이렇게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고 시끄러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상속이 개시됐을 때 그 돌아가시는 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아주 높습니다.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국세청 통계를 보게 되면 최근 5년치의 통계를 보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그 수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80세 이상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22년도 통계로 봤을 때 52%나 넘네요. 그리고 70대 이상까지 다 포함하게 됐을 때는 77%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는 연령 자체가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나이, 이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뭘 많이 생각하시냐면요. 상속 받는 나이가 대부분 40, 50대 많이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상속인분들 나이가 6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부모님이 80세, 90세까지 정정하게 사시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 자체도 83세에 가까워졌고, 대부분 어떤 보험 약관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100세를 기본으로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생명은 점점 의료의 기술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일본은 이미 이 사회적 현상이 발현된 지가 거의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노노상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90대 노모가 60대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상속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뭔가 느낌이 어떻게 와닿는지 제가 좀 실제적으로 경험한 바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00억 정도의 자산가가 돌아가셨었어요. 그분의 상속세는 얼마였냐면 이것저것 공제를 빼고 280억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280억이면 2와 8을 제외하고 동그라미가 9개예요. 9개. 정말 엄청난 세금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세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부동산을 헐값에 좀 파셨죠. 결국 그 부동산 가치가 지금 엄청 올라간 상태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고액의 세금을 내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서 그 60대인 상속인이 받자마자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전 참 가슴에 남았어요. 그분이 처음에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저 죽으면 몇 억 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420억을 받았고 본인의 재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 정도의 세액을 이제 계산을 산술해 보면 대부분 50%의 세율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절반을 내시게 될 거다. 그러면 420억 받고 나머지 재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상속세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200억 정도 되세요. 그러면 220억이 남죠. 220억에서 한 대가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100억 정도 내셔서 120억 정도를 상속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자는 3대 밖에 못 간다고. 여러분들 부자한테 부러워하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막상 이게 중산층의 세금이 되고 있는 상속세를 내가 경험하게 됐을 때는 전혀 그게 완전 다른 시각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세금을 내버리면 그 700억의 자산가가 10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산이 이제 세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산가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60대 때 상속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 소비를 엄청나게 할까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왕성하게 할까요? 물론 60대이신 분들이 사업을 엄청나게 왕성하게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라 그래서 우리의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나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대부분 그 정도 되면요. 본인 자체가 이미 읽어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뭐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그걸 아주 고가를 사더라도 소중하게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가 많지 않아지세요.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20대나 30대 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셨을 때 자녀의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초반만 되더라도 상속받고 나서 그 자녀가 그 재산 가지고 뭐를 하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젊었을 때 자녀에게 주는 것이 그 자녀가 마중물을 통해서 뭐 결혼을 하든 결혼 자금으로 쓰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에게 좀 필요한 다양한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나 죽거든 다 가져가라 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죽었을 때 그 상속인 분들은 그 재산보다는 이걸 또 자녀한테 어떻게 넘겨주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손주에게 어떻게 넘겨주지? 바로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해서 젊었을 때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생활의 패턴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나의 그 가족 환경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슬픈 얘기지만 노노상속이란 표현,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해주는 표현이 나아가서 인인상속이란 표현까지 넘어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지증 걸린 사람이 인지증 걸린 사람에게 상속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사회 현실이에요. 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자녀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삶을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이제 뭐랄까요, 양극화된 사회 현실에 대해서 이 세금까지 나온다 그러면 더 팍팍한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통계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지표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OECD에 대한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지표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OECD 주요국에서 총 조세, 1년에 세금이 거치는 게 100이라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물론 오차 범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OECD 관련된 통계고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총 조세 비율에서 2.42% 정도 됐습니다. 그럼 2.42%면 한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은 0.42%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OECD 평균에 비해서 5.7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와닿는 게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오히려 OECD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 비율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금은 낮은 편이고 어떤 세금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보전이 이 세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국가마다 운영 체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지금 결론상으로는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죠. 왜냐하면 OECD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액의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고액이냐고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생전에 경험했던 세금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납부를 한 세금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속세는 기본으로 이제 얘기 나누는 게 억대입니다, 억대. 제가 엊그저께 상담하신 분도 상속세가 40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까무라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갑자기 내가 6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세금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증여세랑 상속세 그러면 간단한 이제 정의랑 그다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우선 증여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증여자, 받는 사람이 수증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증여세는 수증자, 받는 사람이 내야 돼요. 결국은 대부분 우리는 부의 이전이 위에서 아래로 되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주잖아요. 결국은 받는 증여세를 내는 대상자는 자녀가 내야 돼요. 재산을 받으면서 그것만큼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되고 수증자가 결국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수증자별로 근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10억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극단적으로 10명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 자녀에게 1억 원씩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각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가 직계존비속 간에 대한민국은 지금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성년은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세율인 10%가 적용이 돼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거죠. 수증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인별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를 제외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이지만 직계존비속 간에는 사실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기타 친족인 뭐 사촌이나 형제들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액수가 적용됩니다. 자, 증여세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상속세는 좀 다릅니다. 결국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그 상속 재산을 받는 상속인이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직계 비속이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상속세는 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시랑 똑같아요.
내가 10억 원이 있으면 증여세는 각각 받은 만큼에 대해서 냈지만 상속세는 10억 원 총액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 대신 공제액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일괄 공제액 5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죠. 그래서 흔히 계산을 할 때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빼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빼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세율 자체가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누진세율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진세율이 10%, 20%, 30%, 40%, 50%인데 상속세는 30% 이상의 세율을 적용을 받았을 때 정말 놀라운 세금의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율표를 한번 보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세율표는 자, 여러분들의 이제 재산을 한번 총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보험금, 그 다음에 퇴직금,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 한번 해보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속 재산가액입니다. 재산이고 거기서 하나를 빼야죠. 채무를 빼야 돼요. 만약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걸려있으면 근저당권 채무 빼야 되고요.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놓은 게 있다. 내가 임차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 보증금을 빼야 되겠죠. 결국 그건 채무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차감을 해보시고요. 그 금액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시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을 더 추가로 빼보세요. 10억 원 정도만. 물론 배우자 상속공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약식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그 액수가 뭐냐? 과세표준입니다. 자, 그럼 과세표준이 지금 나왔죠? 여러분들의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서 7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7억 원이면 지금 세율 구간이 몇 프로죠? 30%예요. 그러면 30%를 곱하게 되면 얼마죠? 2억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인 6천만 원을 차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이 내야 되는 상속세입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세금이 높네? 나는 집 한 채 있는데 뭐 세금이 4억 원이라고? 라고 지금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지금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 세율표에 대한 역사를 좀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세율표가 23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1999년도에 개정이 됐었어요. 그때 오히려 개정은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 세율표가 23년간 바뀌지 않았어요. 2000년도부터 지금 2024년까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보시죠. 2000년도에 나의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었다.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대부분 서너 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5억 원일 때 그때는 상속세가 얼마였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괄공제가 5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죠? 20억이 됐는데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1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과세표준 각각에 따른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봤는데 과세표준 15억 원이면 산출세액이 얼마죠? 4억 4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상속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대부분 저 정도면 상속취득세가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4억 8천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속세 및 취득세를. 그리고 이걸 보시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은 자녀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녀분이 그 세액을 6개월 이내 마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과 정들었던 그 부동산을 금매로 파는 경우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제가 뭐 지역을 좀 이렇게 한정 지은 건 좀 죄송할 수 있겠지만 이 서울권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좀 높으니까 서울권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 8년간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원 자료가 좀 더 보수적이죠. 이 보수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2016년 8월에 볼 때 서울의 부동산 가격, 주택 한 채 가격의 아파트 가격은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3년 8월 한번 보시죠. 10억 3,900만 원입니다. 이거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또 회복이 됐다라고 해요. 사실 21년도 8월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거의 11억 2천만 원이거든요. 자, 어찌됐든 해마다 가격은 변동되지만 어찌됐든 예전보다 많이 우상향이 됐어요. 그 우상향이 됐기 때문에 자, 방금 말씀드렸던 배우자가 없다란 가정하에 5억 원을 빼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 본인이 혹시나 돌아가셨다,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580만 원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건강하게 사셨을 뿐인데, 그리고 아파트는 한 7년간 더 낡아졌는데 나에 대한 상속세는 1억 200만 원으로 바뀝니다. 23년도에 상속세 계산해 보면 1억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2배가 올랐으니까 세금도 2배 아니야? 라는 단순한 셈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세액 차이로 한 17배, 18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이 상속, 사망, 죽음에 대해서는 되게 터부시돼 있죠. 금기시돼 있어요. 말하기가 조심스럽죠. 그런데 그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높은 세액에서 놀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번 세액 계산을 해보시고 나에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을지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통계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국세청 통계입니다. 국가에서 나온 통계예요. 2016년도에는 상속세 신고 인원이 6,200명, 그리고 상속세 신고한 재산가액이 1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국세청 통계를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는데요. 2004, 5년 정도에도 한 4,000명 정도가 연애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한 1.5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소폭의 증가였죠. 이 정도는 당연히 물가 상승에 따른 증가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누가 상속세를 낸다 그러면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 그 친구는 부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그냥 상속세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서로 공론화되고 있고 강의 자리도 일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놀라는 게 2016년도에는 강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이런 자리였어요. CEO 자리, 조찬 만찬 자리, 그다음 최고위 가정 이런 데서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 제가 강의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많이 합니다. 의외로. 구청이나 어디 문화센터 이런 데서 상속세 및 증여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일반인 분들도 그것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통계를 한번 보시죠. 19,500명 정도가 상속세 신고를 하셨고 상속재산가액은 56조나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6년, 7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폭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증가폭이 쉽사리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지금 사망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 사망자 수가 30만 명 내외입니다. 근데 매년 거의 5,000명에서 10,000명씩 증가되고 있는 그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 인원도 늘어날 거고 신고 재산가액도 제가 봤을 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 결국 어디죠? 10억 초과 20억 이하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옆에입니다. 2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5억에서 10억 사이인 거죠. 결국은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이 여기가 많은 이유는 진짜 간단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편히 살고 있는 그 주거 공간인 주택의 한 채가 예전에 5억에서 지금 20억이 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그냥 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매일 무료 상담을 세법상으로 상속세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한 분에서 두 분에 대한 상속세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 지표가 뭐냐면요. 집 한 채 있고요. 현금 한 2, 3천만 원 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랑 현금 2, 3천만 원이 있다가 돌아가신 상황인데 그 집 한 채가 10억에서 20억 사이 하니까 상속세가 나오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당황해하는 거죠. 집 한 채 있는데 상속세를 몇 억씩 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니까요. 그게 정말 일반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근데 물려주신 유동성 자산이 현금성 자산은 2,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돈으로는 취득세를 낼 돈밖에 안 되는 거죠. 상속세 자체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산가분들 아니면 이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증여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주구장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10년 주기의 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증여를 엄청나게 큰 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통계를 똑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증여를 11만 6천 명이 18조 정도를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보시죠.
26만 4천 명이 50조 이상을 증여했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때는 주택을 증여한 이유가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고율이어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한 것도 있지만 상속세에 대한 압박감이 저변에 점점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전부 다 세금 이슈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줄이고 그 다음에 미래 상속세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는 좀 마중물을 주자. 자녀가 점점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혼도 못 하는구나. 점점 세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증여를 미리미리 준 거죠. 사실 나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이유는 자녀가 그 주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보십시오. 지금 거의 10억에 육박하는데 신혼부부가 그 돈이 어디에 있나요? 10억이란 자산을 증여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사는 게 불가능할 정도에 이미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증여세 신고 인원은 상속세 신고와 똑같이 맞물려서 똑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세액 산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아파트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계산하는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산평가 기준일이랑 평가 방식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이 증여를 해주는 게 나을지, 상속을 해주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시가의 정의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그 가액을 말해요. 불특정 다수인끼리 거래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로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쓰게 돼 있고요. 시가가 없으면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들은 매매가액. 왜냐하면 내 부동산이 20억에 팔렸어요. 그럼 당연히 20억이 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가 84 타입이 있는데 앞동에서 지난달에 84 타입이 뭐 10억에 팔렸다라고 한다면 저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가액을 끌고 와가지고 시가로 쓰는 거죠. 세법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이 된다 그러면 수용가액, 그 다음에 공매가 되면 공매가액,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로 인정되는 그 기간은 언제냐면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일 전후 6개월이고 증여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 내에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 수용, 공매, 경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상속이 펼쳐지면은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똑같은 타입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빨리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그 가액이 픽스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시가평가가 왜 중요하냐? 상속재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결국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이 그러면 어떤 시점에 증여를 하는지, 어떤 시점에 상속을 받는지에 따라서 이 세액 차이가 커질 수가 있어요. 증여 같은 경우도 지금 제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높았을 때인데 지금 점점 좀 이제 하락세나 조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증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증여세를 결국 부담하는 건 누구죠? 이걸 받는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증여세 부담이 커지니까 가격이 더 낮아졌을 때 증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점을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0억에 팔렸어요. 그럼 그걸 무조건 써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억이란 가액은 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아니니까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끌고 올 뿐이에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버리면 됩니다. 결국 나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 정확한 가치평가를 하는 거죠. 감정평가는 대부분 유사매매 사례가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여지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나의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9억으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상속세 및 증여세 모든 세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세액을 고민하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세금을 왜 고민해야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상속이나 증여, 이 상속은 마찬가지로 끝이지만 자녀 세대는 이게 스타트입니다. 자녀 세대가 스타트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9억 원에 싸게 받았지만 미래에 이걸 혹시나 20억에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차액인 11억 원에 대해서는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낮게 받아서 지금 상속세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높게 받아서 미래 양도세를 줄일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세금만 보면 안 되고 타 세금까지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9억 원을 주택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자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미래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지금의 상속세는 적게 내시고 미래의 양도소득세 때 좀 내시는데 비과세로 내시는 방향을 한번 택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산 관리를 하고 절세 관리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종류에서 지금 말씀 다 드린 것처럼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유사매매, 그다음에 뭐 담보 등으로 제공되면 담보가액이랑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유사매매와 특히 강조하는 건 감정가액입니다. 감정가액을 좀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가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세금의 산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가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동산은 아파트 이외의 것들입니다. 가끔 오피스텔도 유사매매가 같은 동에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외적인 부동산, 대표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이 있겠습니다. 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옆에 게 팔렸다고 해서 무조건 끌고 와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부동산과 그 부동산은 완전 형태적으로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쓰게 되면은 정말 낮은 가액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시지가입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고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 혹은 이제 공동 주택 가격을 쓸 수 있겠죠. 물론 상가 같은 경우는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임대료 환산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료 환산가액은 간단하게 계산하면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임대 보증금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상가가 왜 대표적이냐면 상가는 공시지가보다는 임대료 환산가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부동산 가격을 낮춰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을 먼저 즉각적으로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세청장님께서도 이제 그 국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이거 상속이나 증여할 때 좀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년 7월부터 좀 적용이 됐어요. 법은 아니고요. 내부 지침입니다. 그게 뭐냐면 추정되는 시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를 우리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국세청 내에서도 감정평가법이 5군데에다가 의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로 대상은 꼬마 빌딩이에요. 좀 가액이 큰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했을 때 100억 원이다. 근데 기준 시가는 60억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시세와 이 시가와 감정평가 가액과 기준 시가 차이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10%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 국세청 자체 내에서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내가 60억으로 신고를 했지만 기준 시가로 신고를 했지만 이 100억 원이 감정평가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련된 실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유념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낮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전의 법이고요. 지금은 국세청 자체 내에서도 감정평가를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증여 설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증여 설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관리 및 증식 생각하면서 상속세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증여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짜야 된다라는 게 좀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방식을 짜는 게 좋을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10년 주기 설계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많이들 말씀하세요. 아, 이 정도의 가액은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가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표 보시게 되면은 각종 가액이 나옵니다. 뭐 30세 미만인데 주택을 취득하는데 5천만 원 미만이면 이런 거는 뭐 증여 추정해서 배제를 해주자. 증여 아니라고 봐주자라고 이렇게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단서 조건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이 취득가액이나 채무 상환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확하다 그러면 무조건 다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본인이 무조건 증여를 받았다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 이 정도 가액 미만이니까 추징 안 받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는 절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금을 줄까 부동산을 줄까? 물론 현금 자산이 많으신 분에 한해서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현금은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의 사업이나 투자, 주택자금 준다 그러면 바로 현금을 주시는 게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줬을 때 증여세 한번 내고 끝이잖아요.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오히려 온전히 이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을 안겨주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을 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주었을 때도 이게 있죠. 임대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대부분 상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 상승이 커질 수 있는 부동산, 이건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치 상승이 커질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알짜 지역의 일반적인 나대지라고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 임대소득은 발생 안 하지만 가치 상승은 엄청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자녀가 소득이 있냐 없냐 여부로 이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후자인 가치 상승이 커질 부동산을 주시고, 자녀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줘서 임대소득으로 더 큰 소득을 마련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한다거나 추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러게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무조건 같이 주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토지는 일반적으로 매년 가치가 증가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동산의 가격을 머금고 있는 건 토지거든요. 근데 건물은 어떤 장점이냐면 건물의 임대소득은 이 건물 소유주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여재산가액이 떨어집니다. 감가상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주택을 먼저 줄까 아니면 건물을 먼저 줄까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을 활용한 쪼개기 취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그 상황과 이어서 갑니다. 결국은 토지를 부모 명의로 이제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은 자녀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취득을 하게 됐을 때 건물분에 대한 유동성 확보는 자녀가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부모 세대가 계속 가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료를 일정 부분 주게 되면은 자녀에게 먼저 큰 소득의 임대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 그러니까 개인만을 넣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인까지 활용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다양한 플래닝도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시가 개념이에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서 앞동에서 팔린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거의 픽스되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절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를 좀 활용한다거나 그 정도의 폭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옆 단독주택과 제 단독주택이 사용 승인일, 그 다음에 층수, 형태 다 다르기 때문에 옆 단독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20억에 팔렸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제 거에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쓸 수는 없어요. 결국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눈앞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으로 상속과 증여를 하면 가액이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작성할 때 자녀분들의 자금을 몰래 빌려준다고 해서 증여세 세무조사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자녀분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때 뭐 걸리겠어라고 생각해서 허투루 쓰시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취득 자금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했을 때 소명을 못해서 뭐 3억을 부모님에게 빌려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게 증여인지 차용인지 형태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이렇게 다양한 증빙 서류의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의 증여세 세무조사는 거의 다 여기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서 주택 취득할 때 그 자금에 대한 소명, 그리고 명확하게 이거는 정말 증여를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은 증여세 신고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기 신고 목록에 보시게 되면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는 증여나 상속세 신고서 아니면 납부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을 주면 되지 않냐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 소득 지출에 따른 분석을 통해서 소명을 합니다. PCI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요.
P는 프로퍼티, 재산이 증가됐다고 해볼게요. 전월세 보증금이 뭐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컨섬션이에요. 자녀가 5년간 소비한 게 2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I는 인컴입니다. 자녀가 5년간 번 소득이 4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차액인 8억 원은 어디서 났느냐? 1억의 소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같은 큰 가액이 내 소득이 없는데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조심을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그러면 자녀에게 내가 그럼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차용증을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로 자녀의 경제적 능력은 정말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아니 자녀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받고 있어요. 근데 자녀에게 20억 빌려주고 자녀가 그걸로 부동산을 샀다라고 소명을 하게 되면 과연 그걸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차용은 돈을 빌려주는 형태잖아요. 20억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준다라는 건 합리적 경제인의 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의 경제적 능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용증은 꼭 당일에 작성하십시오. 뒤늦게 조사가 나서 허겁지겁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오해를 살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소명할 때 그게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세관청도 무조건 추징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소명만 명확하면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차용증을 작성 안 하시게 되면은 그게 빌린 건지 증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체할 때도 당연히 현금, 그 통장 메모를 작성을 하셔야겠죠. 빌려줌, 이렇게라도 쓰세요. 그리고 이자 상환을 꼭 해야 됩니다. 차용증에 당연히 이자 상환 내역이 1%든 2%든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자의 상환 내역이, 거래 내역이 통장으로 하나도 없다. 그걸 믿어줄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믿어주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예규나 판례들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걸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무상이나 절이 대여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러면 자녀니까 무상으로 빌려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그러면 전체 증여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의심을 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자를 너무 적게 줘도 이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보다 낮았을 때 그래요.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연 4.6%고요. 그럼 연 4.6%의 대출 금액을 고반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그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꼭 좀 조심하셔가지고 차용증을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증여로 보는 것들에 대한 위험도, 이건 제가 추후에 또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생활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금액 정도는 줘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활비는 비과세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적혀 있냐면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예요. 결국은 부양의 의무가 있는 쪽에 대해서만 줄 수 있어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에게는 이 생활비를 줄 수가 없겠죠. 왜냐? 본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자기의 자신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비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떤 개념이죠? 일시적이고 소모적이어야 돼요. 근데 생활비라고 줬는데 그 재산을 받고 나서 배우자가 주식을 샀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샀다, 차를 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자산을 형성한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소명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충당하셔야 돼요. 자녀가 대학 들어갔다고 4년치 대학교 등록금을 갑자기 억 단위로 준다?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믿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유념을 하셔서 생활비 100만 원 정도는 줘도 돼 라는 그런 얕은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100만 원이 온전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쓰였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증여의 위험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우선은 상속세 및 증여세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대에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